별들 사이를 여행한다는 꿈을 꾀해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세계로 향하는 별들을 향한 여정은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을 실망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의 속도는 초속 17km입니다. 이 속도로도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 74,600년이 걸립니다. 언젠가 인류가 빛의 속도에 거의 다다르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빛의 속도는 초속 186,000km입니다. 이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들리지만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여전히 10만 년이 필요합니다. 별들 사이를 넘어 은하들 사이를 여행하려면 어떨까요?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2013년에 발견된 거대한 우주공허가 그 주인공입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의 연구 중 우리 은하가 거대한 우주공허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허는 물리법칙상 존재해서는 안 될 만큼 비정상적입니다. 단순히 물질 밀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라 알려진 우주공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지름은 약 20억 광년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은하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은하를 20만 개 이상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빛이 이 공허를 가로지르는데도 20억 년이 걸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 공허의 거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은하는 거대한 깔때기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위치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립된 우주 한 구석에 산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공허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허 바깥의 공간은 밀도나 구조, 심지어 물리법칙마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을까요? 요즘 과학자들은 점점 더 이 공허의 경계를 넘어 반대편 우주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발견된 가장 신비로운 우주 이상 현상 중 하나인 이 공허는 KBC 공허로 명명되었습니다. 천문학자 라이언 키넌, 에이미 바거, 레녹스 카우이 박사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제안했을 때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현상이었습니다. KBC 공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존재가 왜 우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이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빅뱅입니다. 우주가 갑작스럽고 빠르게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는 물에 돌을 던진 뒤 퍼지는 잔물결처럼 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물질도 고르게 흩어졌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는 우주론의 기본 원리, 즉 대규모로 보면 우주는 모든 방향과 장소에서 똑같이 보여야 한다는 개념의 기초입니다. 물질이 고르게 퍼졌다면 근처 별과 우주 끝자락의 천체에도 같은 물리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우주의 물질 분포가 고르지 않음을 점점 더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공간 영역은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존재하며 우주의 동질성 개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BC 공허의 구조는 이 맥락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단순히 밀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라 일부 물리법칙이 다를 수 있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KBC 공허는 대략 구형이며 반지름이 10억 광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를 포함해 약 10만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레니아케아 초은하단의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공간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약 200분의 1을 차지하며 알려진 가장 큰 우주 공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텅 빈 공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 인드라니일 바닉은 KBC 공허를 연구하며 공허 내 별과 은하의 물질 밀도가 바깥쪽보다 약 20% 낮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우주의 법칙과 이 공허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주는 별과 은하가 훨씬 적은 거대한 구형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상 현상이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주는 예상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빅뱅 이후 우주는 빠르게 판창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로 불립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가까운 우주 천체, 초신성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면 초당 메가파섹당 45km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300만 광년 떨어진 천체들 사이의 거리가 매초 45km씩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깊은 우주를 탐구합니다. 빅뱅 직후 생성된 고대 방사선인 우주 배경 복사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약 136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했으며 어린 우주를 찍은 스냅샷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모델을 재구성하고 오늘날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방법은 초당 메가파섹당 41km라는 전혀 다른 값을 내놓습니다. 이 값은 근처 은하 관측 결과보다 낮습니다. 이 차이를 허블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선 데이터만 보면 우주는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느리게 팽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관측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주변 은하는 초기 우주 물리학이 허용하는 것보다 약 8%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차이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가 그 열쇠가 우리 우주 환경, 즉 KBC 공허에 있다고 믿습니다. 설명은 중력에 있습니다. 별 같은 거대 천체가 행성, 소행성, 해성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공허 바깥의 더 밀도 높은 지역이 안쪽 은하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공허 밖으로 끌어내려는 듯 우주의 자연 팽창에 추가 가속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 불균형이 우리의 측정을 왜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우주론자이자 물리학 교수 브라이언 키팅은 공허 가설을 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의 의견으로는 이 공허가 우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고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 공허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입니다. 만약 그 영향이 우리 우주 일부에만 국한된다면 이는 지역적 차이만 설명할 뿐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키팅은 또한 바닉의 이론이 어떤 공허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다른 모델은 은하의 행동과 우주 전체 물질 흐름에 다른 영향을 예측합니다. 결국 이는 단순화된 그림일 뿐 공허는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허의 영향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KBC 공허가 이전 생각보다 훨씬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연구팀은 가장 큰 은하 거리 측정 데이터베이스인 카탈로그의 우주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툴리-피셔 관계를 사용해 은하의 밝기와 회전 속도를 비교하며 거리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공허의 크기는 약 2억 3천만 광년입니다. 이는 이전 추정치보다 거의 10배 작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중력 가속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주 팽창 속도 차이를 완전히 설명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공허는 거의 확실히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거의 확신하지만 그 크기가 정확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200분의 1을 차지할 수도 있고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DSI 프로젝트 데이터는 이런 공허가 드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 공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우주 풍경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주가 덜 흥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KBC 공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허블 긴장을 푸는 잠재적 역할뿐 아니라 훨씬 더 매혹적인 시나리오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공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관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변할까요? 물론 이 공허의 경계는 인류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무한한 시간과 거의 무제한적인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법칙의 한계를 밀어붙인다면 말입니다. 그럼 안전벨트를 매세요. 다소 험난할 수 있습니다. KBC 공허를 가로지르는 여정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우주선을 요구합니다. 거대한 가속력을 견디고 우주의 주요 위험 중 하나인 방사선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구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 없이라면 여정은 사실상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저 1호의 속도인 초속 17km로 이동한다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 33년 반이 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74,600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 중 하나인 보이저 1호의 속도입니다. 영감을 주기에는 부족하죠. 이제 방사선 차단이 완벽한 훨씬 빠른 우주선을 상상해 봅시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즉시 가속은 불가능합니다. 생존하려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은 지구 중력의 4배에서 6배, 즉 4에서 6G까지의 가속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견딜 수 있습니다. 가속이 커지면 혈류가 방해받아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몇 초 만에 빛의 속도까지 가속한다면 6,000G 이상을 경험하게 되어 말 그대로 인간 팬케이크가 됩니다. 우주선이 분당 초속 1m로 일정하게 가속한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분해는 초속 1m, 10분 후에는 초속 10m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13일 반 만에 태양계 경계인 헬리오포즈에 도달합니다. 태양풍이 끝나고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는 보이저 1호와 2호가 각각 35년과 41년 걸린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불과 2주 만에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태양계를 떠날 때 우주선의 속도는 초속 19,300m, 즉 빛의 속도의 10.2%입니다. 인간 기준으로는 놀라운 속도지만 우주 규모로는 여전히 기는 수준입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서는 지구와의 통신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무선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거의 17시간이 걸립니다. 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메시지 교환에 34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가까이 침묵만 받는 기분입니다.
어둠의 심연 속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뒤에 남은 태양은 이제 수십억 개의 빛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주선의 속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약 65일 후 빛의 속도의 절반인 초속 93,000m에 도달합니다. 이때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2,600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 기준으로는 거대한 거리지만 우주 규모로는 여전히 작습니다. 약 4.4% 광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에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상대론적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는 상대론적 시간 지연입니다. 실제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구 관찰자에게 65일이 지났다면 우주선 안에서는 그보다 적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주선의 시계는 지구 시계보다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이 효과는 더 두드러집니다. 빛의 속도의 50%에서는 시간 지연이 꽤 눈에 띕니다. 생물학적 과정, 시계, 심지어 시간 감각까지 지구와 달라집니다. 상대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의 50%에서 지구의 10시간은 우주선의 8.5시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KBC 공허의 경계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가속해야 합니다. 곧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90%, 초속 16만 8,000m에 도달합니다. 이때 우주선 안시간은 지구 시간의 43.6%로 느려집니다. 즉, 지구의 1시간은 당신에게 26분입니다. 시간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정의 129일째,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주선은 약 1조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의 99.999%에 도달했고 더 빨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계에서는 빛의 속도가 우주의 절대 속도 제한입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 즉 광자, 전파, 중력파만이 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하드론 충돌기에서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99.99991%, 즉 초속 29만 9,792.455km까지 가속합니다. 이는 최대 속도보다 초속 3m 모자란 수준입니다. 마지막 3m를 채우려면 우주 내 모든 별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공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빛의 속도는 목표가 아니라 벽입니다. 질량이 있는 것은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2991년 과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입자를 관측했습니다. 오마이갓 입자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입자는 빛의 속도의 극히 미세한 비율로 이동했습니다. 기록된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그 에너지는 시속 93km로 날아가는 야구공에 맞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원자 입자가 우주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문을 뚫을 에너지를 가진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빛의 속도에 접근할수록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99.999%로 이동하며 존재하는 가장 파괴적인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 에너지는 초신성 폭발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선이 정말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면, 상대론에 따르면 그 속도의 물체 질량은 무한해집니다. 무한 질량을 가속하려면 무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에는 무한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물리학이 무너집니다. 현실이 상상할 수 없는 긴장 아래 붕괴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99.999%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상대론에 따르면 이 속도에서 우주선 안시간은 지구 시간보다 약 70배 느려집니다. 당신은 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계는 정상적으로 똑딱거리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뜁니다. 평범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지구 관찰자에게는 모든 일이 70배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이 효과는 약 4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까워질 때 특히 분명해집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지구 관점에서는 여행에 4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지구에 남은 이들에게는 정확히 4년이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불과 21일 만에 지나갑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상대론적 물리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수축합니다. 당신에게 프록시마는 훨씬 가깝게 다가온 듯합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주선 안에서는 14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우리 은하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약 10만 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을 배웅한 사람들은 오래전 사라졌고 어쩌면 인류 자체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마침내 2억 3천만 광년을 넘어 목표에 도달합니다. 우주선 시계로는 325만 년이 흘렀습니다. 여기 현재 천문 데이터에 따르면 KBC 공허의 신비로운 경계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도착했습니다. 이 광대한 공허 바깥에서 공간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천문 연구에 따르면 물질 밀도가 약 20% 증가합니다. 이전에는 은하가 드물었다면 이제 점점 더 자주 나타납니다. 과학 모델은 은하들이 더 촘촘히 모여 사슬, 군집, 거대 초은하단을 형성한다고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입니다. 공간은 더 조밀해집니다. 당연히 일반 물질뿐 아니라 은하 구조를 형성하고 끌어당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암흑물질도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더 강해져 우주선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비행하려면 주변 구조의 질량과 배치를 정확히 계산하며 항법해야 합니다. 이제 더는 조용하고 텅 빈 우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표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더 깊은 곳, 우주의 어둠 속에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우리는 관측 가능한 범위에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압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구체 내에만 2조 개 혹은 그 이상의 은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주가 관측 가능한 나이는 약 137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빛이 전파되는 속도로 결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별에서 오는 빛을 측정해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관측 가능한 공간은 지구에 도달한 볼 수 있는 빛으로 정의됩니다. 우주론자들은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광자가 빅뱅 이후 450억에서 470억 광년을 여행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감하려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인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137억 년밖에 안 되었는데 930억 광년일까요? 이는 우주가 14억 년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빅뱅 초기 빛 너머의 것은 우리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계가 전부일까요? 사실 그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해 왔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며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어질 뿐 아니라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허블은 메가파섹당 추가 거리마다 은하가 초속 500km 더 빠르게 후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허블 상수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영역은 허블 최적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관측 가능은 현재 기술로 빛이나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느냐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최대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거리를 말할 때 우리는 동시에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시간 여행과 비슷합니다. 반짝이는 별들은 과거의 스냅샷입니다. 일부 별과 천체는 너무 멀어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수천에서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경계 밖의 물체는 너무 멀어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주 지평선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리의 척도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곡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히 큰지 아니면 매우 큰지만 유한한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주를 측정하려면 대규모 기하학적 곡류를 봅니다. 이는 전체 형태를 알려줍니다.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평평하다면 무한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이나 풍선처럼 곡선이라면 유한한 부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과 측정은 우주가 종이처럼 거의 완전히 평평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가 영원히 계속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경계 너머에 더 많은 우주가 있음을 확실히 압니다. 천문학자들은 공간이 무한하며 우리가 본 것 이상이 비슷한 방식으로 분포한다고 믿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별, 행성, 은하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을 찾게 됩니다. 충분히 멀리 가면 우리 태양계와 똑같은 시스템, 지구와 당신의 쌍둥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쌍둥이는 아침에 시리얼을 먹었거나 아침을 걸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충분히 멀리 가면 우리와 똑같은 허블 최적과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반영한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2008년에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더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단이 같은 방향으로 초속 32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크 플로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은하의 움직임은 빅뱅 후 질량 분포 예측을 모두 무시합니다. 이 모든 은하를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허블 최적 밖의 거대 구조가 엄청난 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큰 물체는 거대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시야 박무한 우주의 구조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규모의 물질과 에너지 집합일 수도 있고 다른 우주의 중력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라고 하면 우리 우주 내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될 만큼 큰 구조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 헤르쿨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장성입니다. 지름은 100억 광년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11%를 차지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100억 년이 걸립니다. 왜 존재해서는 안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빅뱅 후 불과 몇십억 년 만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가 형성되고 그렇게 빨리 자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시야 밖에도 이런 거대한 구조가 있어 모든 것, 심지어 공간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언젠가 시공간 구조를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우주의 중력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천문학자들은 빅뱅 후 팽창이 공간 구조의 기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각 기포는 다른 공간과 함께 팽창을 멈추고 독립된 우주를 형성하며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집니다. 이 경우 공간뿐 아니라 각 기포도 무한하며 단일 무한 안에 무한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 분명히 하자면 우리 기포의 경계를 뚫는다 해도 기포 사이 공간은 계속 팽창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다음 기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경계 밖을 볼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슬픈 현실은 허블 최적 박물체에 비친 공간이 너무 빨리 팽창해 우리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빅뱅 후 100억 년 된 은하의 현재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 제한이 아니라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빛이 19억 파섹 거리의 천체에서 발산된다면 결코 지구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공간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생겨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커집니다. 우주의 나이도 늘어납니다. 인류가 충분히 오래 생존한다면 언젠가 전체 우주가 관측 가능해질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우리와 다른 모든 것 사이 거리가 매초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멀리, 더 깊은 과거를 볼 수 있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시간 기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당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 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